안녕하세요, 조이입니다. 제가 오늘은 바치키 Q&A를 진행해보려고 이 카메라를 켰는데요. 제가 그동안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에 바스크 치즈케이크 만드는 컨텐츠를 많이 업로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바치케에 대해서 온라인 클래스 강의도 만들었었고 카페 디저트 컨설팅을 할 때도 교육을 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바스크 치즈케이크 만들 때 이런 점이 좀 잘 안 돼요, 실패했어요 하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재료, 공정, 결과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해볼 거고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도 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재료에 있어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레몬즙은 도대체 왜 넣는 건가요? 하는 질문 주시는데, 첫 번째는 레몬즙 특유의 향과 산미가 치즈케이크의 맛을 좀 더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해서 저는 넣는 쪽이 좀 더 맛있다고 느껴져서 레몬즙을 넣고 있고요. 두 번째는 레몬즙의 산성이 모양을 잘 잡아주고 단단하게 굳히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요. 치즈케이크는 주재료가 크림치즈, 생크림 이런 식으로 유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은데, 유단백질 속에서도 카제인이라는 재료는 산성을 만나면 응고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레몬즙을 조금만 첨가해주어도 이 카제인이 응고되면서 전체적인 재료들이 잘 결합되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역할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레몬즙을 빼고 만들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없으면 빼셔도 되지만 저는 가능하면 넣는 거를 좀 더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노른자를 왜 넣는 건가요? 노른자는 고소함과 꾸덕함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는 넣어주고 있어요. 만약 노른자가 아니라 전날을 추가하게 되면 전날에는 수분량이 75% 정도로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분량이 증가해서 반죽이 굉장히 물처럼 흐물거리고 식감 자체도 많이 좀 축축하게 변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노른자는 수분 함량은 적고 지방 함량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분량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고소함을 더해줄 수 있고, 노른자 속에 들어있는 레시틴이 천연 유화제 역할을 해서 반죽들이 분리되지 않고 잘 어우러지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저는 노른자를 넣는 거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바닐라 빈과 바닐라 이스트랙을 넣어도 되는지 넣으셔도 됩니다. 바닐라 이스트랙은 그 계란에서 날 수 있는 특유의 비린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란 잡내에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넣으시는 게 더 좋으실 수 있어요. 식물성 크림으로 만들어도 되는지, 아니요. 생크림은 우유가 원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소함이 진한 반면에 식물성 크림은 오일이 원료라서 향과 풍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로 만드시면 전체적인 맛의 밸런스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대가 조금 있더라도 동물성 크림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발라먹는 스프레더블 크림치즈로 만들어도 되는지, 가능하지만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스프레더블 제형은 발라먹기 편하도록 제조된 거라서 수분감이 많은 재료로 바치케를 만드시게 되면 전체적인 레시피에서 차지하는 수분의 비율이 너무 높아서 결과물에도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같은 브랜드라고 할지라도 맛 자체도 굉장히 다릅니다. 흰자 머랭으로 생크림을 대체할 수 있는지, 대체할 수는 있겠지만 결과물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머랭을 넣게 되면 반죽 자체의 볼륨이 굉장히 늘어서 잘 부풀고 퐁신퐁신하고 부드러운 식감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꾸덕하고 진한 맛은 즐기실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머랭으로 대체하고 싶으시면은 밀가루나 전분 같은 골격을 잡아줄 수 있는 재료를 추가해 주셔야 반죽이 부풀면서 푹 꺼지는 걸 예방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고해서 레시피 변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반죽에 버터를 넣어도 되는지 넣으셔도 됩니다. 포마드 상태의 버터를 크림치즈랑 같이 섞어주셔도 되고, 완전히 녹여서 넣을 경우에는 계란까지 넣고 나서 섞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밀가루 또는 옥수수 전분을 넣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 넣지 않은 쪽이 굉장히 크리미하고 촉촉하고요. 전분을 넣은 게 좀 더 조직감이 생기고 묵직한 식감이 돼요.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케이크를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 전분 조금 넣으시고, 아닌 경우에는 빼고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빼고 만드실 때는 반죽에 힘이 조금 없기 때문에 충분히 냉장 숙성한 뒤에 드셔야 모양이 많이 뭉개지지가 않아요. 옥수수 전분 대신 감자 전분 넣어도 되는지, 이거는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옥수수 전분보다 감자 전분이 포화 온도는 낮고 점도는 더 강해요. 소량을 넣는다 할지라도 결과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감자 전분으로 대체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맛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차가루, 코코아 파우더, 쑥가루, 흑임자가루 이런 거를 크림치즈 풀어주고 나서 넣어서 섞으신 다음에 나머지 공정은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넣는 양은 자기 입맛에 따라 조절하시면 돼요. 주의하실 점은 가루류를 넣게 되면 맛 자체는 진해지지만 그 혀에 닿는 식감이 조금 자글자글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트 재료를 넣으실 때는 페이스트에 들어있는 수분감이 반죽에 더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질감 자체는 바뀔 수 있다는 걸 고려하셔서 페이스트를 많이 넣으시겠다면 생크림 양을 조금 줄여주시는 방향으로 수분량을 좀 조절해주셔야 맛있는 치즈케이크로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백설탕 대신 황설탕이나 머스코바도로 구워도 되는지 구워도 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반죽 색깔이 조금 진해지고 특유의 향이 날 수 있다는 거는 염두해 두셔야겠죠? 에리스리톨, 스테비아 등 설탕 대체제로 만들어도 되는지 만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설탕으로 만든 것과 결과물이 100% 일치하진 않을 거예요. 맛도 당연히 달라질 거고요. 특유의 화한 맛이 느껴진다고들 하더라고요. 대체하신다면 맛 자체가 변할 수 있다는 건 조금 염두해서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식감을 더 꾸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생크림 양을 줄이고 크림치즈 양을 늘리시면 돼요. 혹은 굽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서 단단하게 굳히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바치케는 무조건 12시간 정도 숙성한 다음에 먹어야 그 맛의 진가가 느껴지기 때문에 만들자마자 먹어서는 그 맛을 온전하게 느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차갑게 굳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크리미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 번째는 생크림 양을 늘리시거나 두 번째는 굽는 시간을 짧게 줄이는 거예요. 짧게 구워서 만든 치즈케이크를 먹어보니까 생치즈를 먹는 듯한 크리미함과 부드러움이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오래 익히지 말고 생크림 양을 늘리면 늘릴수록 반죽은 촉촉하고 크리미하게 변합니다. 크림치즈가 너무 차가운데 어떻게 해동하나요? 그는 전자레인지에 짧게 돌려서 해동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계란이 만약에 차가운 경우에는 따뜻한 물에 살짝 담궈 넣어요. 1분에서 2분 정도? 실온 상태로 변하거든요. 생크림도 찬기가 빠질 정도로만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워주시면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크림치즈를 너무 오래돼서 따뜻해지면 이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온도가 따뜻하면 작업성 자체는 좋아지겠지만 필요 이상으로 공기가 많이 포집될 수가 있어요. 손으로 만졌을 때 너무 따뜻하거나 미지근하다 싶으면 냉장고에 두던가 잠시 실온에 그대로 둬서 온도가 실온 정도로 낮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반죽의 최종 온도 자체가 올라가 버리면은 오븐 온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고 그 시간을 길게 가져가기 때문에 많이 부풀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 염두해서 재료 온도는 항상 꼼꼼하게 체크해 주셔야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조이님이 가장 추천하는 크림치즈는 무엇인가요? 6가지 크림치즈를 맛보고 비교를 해봤는데 가장 맛있었던 건 끼리 크림치즈였고 필라델피아 블루콘 크림치즈도 못지않게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 2가지는 정말 추천드리고 좀 가격대가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앵커 크림치즈, 개인적으로 르갈 크림치즈는 산미가 없어서 조금 아쉬웠어요. 그리고 스프레더블 제형은 절대 쓰지 마세요. 물이 너무 많이 생기고 맛 자체가 이제 재료에 대한 질문은 끝났고 공전 단계로 넘어갈 건데요. 한번 시작해볼게요. 주걱 대신 핸드믹서로 만들어도 되나요? 됩니다. 제가 핸드믹서로 만들어봤는데 편리하긴 해요. 기계가 대신 해주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하지만 맛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주걱으로 만든 게 공기가 확실히 덜 들어가서 그런지 식감이 훨씬 쫀쫀하고 크리미했어요. 핸드믹서로 만든 거는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부드러운 식감을 좋아하신다면 핸드믹서를 만드셔도 되는데 저속으로 공기 포짐을 최소한으로 해서 오래 휘핑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주걱으로 만들었다고 100% 나오는 건 또 아니에요.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굽고 나서도 밑면이 울퉁불퉁하게 매끄럽지 않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걱이든 핸드믹서든 공기 혼입은 최소한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반죽이 물처럼 흐르는 이유. 이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온 질문인데요. 수분량이 많은 재료가 많이 들어갈수록 반죽의 질감 자체가 물처럼 흐르는 질감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같은 레시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만든 거는 영상에서 보던 것보다 너무 액체처럼 흐른다 하신다면 재료 온도가 너무 높았거나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갔거나 계란을 한 개 넣으라고 했는데 너무 큰 계란을 사용했거나 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핸드믹서로 만든 게 확실히 액체처럼 흐물흐물 하더라고요. 근데 주걱으로 만들어서 섞은 거는 꾸덕꾸덕했거든요. 계란도 큰 계란을 사용하시면 반죽 자체에 수분감이 많아지다 보니까 더 액체처럼 흐른 질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니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 구울 때 몇 도에서 몇 분 구워야 되나요? 최고 온도가 200도 정도밖에 안 된다 하시면 예열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굽는 시간을 좀 더 늘리라고 말씀을 드려요. 구움색이 안 나서 너무 오래 구우면은 수분이 많이 날아가서 식감 자체가 변할 수가 있거든요. 구움색은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 굽는 시간만 레시피에서 한 5분 전후로 좀 더 늘리는 방향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븐마다 편차가 너무 커요. 제 오븐 같은 경우에는 5분분 기준으로 오른쪽 열이 굉장히 센데 어떤 오븐은 뒤쪽에서 오는 열이 굉장히 구움색이 빨리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오븐마다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진 오븐의 특성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오븐의 특성을 파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많이 구워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틀 사이즈를 어떻게 변형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재료량을 변형하려면 우선 부피를 구해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가진 틀이 2호이고 레시피는 1호 틀을 사용했어요. 내가 가진 2호 원형 틀의 부피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원래 레시피 속 틀의 부피를 구해줘요. 그러면 내가 가진 것과 원래 레시피를 나눠서 어떤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를 원래 레시피에 다 곱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거 계산하는 게 너무 복잡하다 하시면은 제가 여기다가 링크를 띄워드릴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결과 파트인데요. 도대체 제가 만든 건 왜 조이님이랑 만든 것과 다를까요? 이 부분이 궁금하셨다면 지금 파트를 굉장히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굽고 나서 바치케에 물이 많이 생기는데 왜 생겼나요? 첫 번째, 온도차가 너무 큰 경우. 바스크 치즈케이크는 굉장히 고온에서 짧게 굽는단 말이에요. 반죽이 굉장히 뜨거워요. 이 뜨거운 케이크를 실온에서 완전 식히지 않은 채로 냉장고에 넣는다면 온도차에 의해 수증기가 맺혀서 물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재료의 온도차가 큰 경우. 이제 생크림도 그렇고 크림치즈도 그렇고 계란도 그렇고 바스크 치즈케이크에 들어간 재료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각각 들어가는 재료의 함량이 좀 많아서 온도차가 클 경우에는 분리가 될 위험성도 그만큼 커져요. 분리가 되는 경우에는 지방과 물이 따로 노는 경우가 생긴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서 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레몬즙의 양이 많이 들어간 경우. 레몬즙이 굉장히 산성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유단백질을 강하게 응고시킬 거예요. 단백질끼리 뭉치고 수분은 수분끼리 따로 떨어져 나가니까 분리가 날 수가 있겠죠. 레몬즙의 양과 레몬즙의 온도도 분리가 되는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항상 정량 사용하셔야 된다는 점 중요하고요. 네 번째로 발라먹는 제형의 스프레더블 크림치즈를 사용했다. 이거는 제가 이번에 만들면서 느낀 건데요. 블록형 크림치즈로 만들었을 때는 전혀 물이 생기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었거든요. 발라먹는 크림치즈로 만들었더니 촬영 끝나고 나서 보니까 물이 정말 흥건하게 맺혀있더라고요. 레시피를 정확하게 계량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재료의 온도도 중요하고 구움색이 윗면에만 나고 옆면이랑 바닥에는 안 나는데 왜 그런 건가요? 구움색이 윗면에만 나는 경우는 위에 열선이 가까워서 부푸는 동안 열선이 가까워지니까 잘 나는데 아랫불에 열선이 약한 경우에는 옆면이랑 바닥 쪽에 구움색이 잘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가지고 있는 오븐마다 특성이 다르다 보니까 어디는 열이 세고 어디는 약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위아래 온도 조절이 가능한 오븐이시라면 아랫불의 온도를 좀 더 높이시면 되고 위에 구움색이 안 났다면 뿔의 온도를 좀 높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굽기 전에 오븐 예열은 20분 이상 충분히 뜨겁게 해주셔야 돼요. 오븐 예열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얼룩덜룩하게 나더라고요. 크랙과 터짐이 생기는 건 왜 그런 건가요? 우선은 반죽 속에 공기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공기에 의한 열팽창이 커지면서 많이 부풀고 부풀면서 터짐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굽기 전에 바닥에 쇼크를 정말 오랫동안 해주세요. 더 이상 공기가 안 빠져나가겠다 싶을 정도로 한 50번 이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터짐이 줄어들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오븐 모드 중간에 열지 않는 게 좋아요. 제가 가진 오븐이 오븐 앞쪽이 열이 좀 세다고 했잖아요. 쿠키나 뭐 다른 구움 과자를 구울 때는 항상 틀을 중간에 바꿔주거든요. 근데 처음에 바스크 치즈케이크도 구움색이 한쪽이 지나니까 문 열어가지고 틀을 바꿔줬어요. 구움색은 골고루 났는데 밑면이 울퉁불퉁하게 들뜨더라고요. 오븐이 굉장히 뜨거운 상태에서 굽고 있는데 오븐 열이 한순간에 빠져나가니까 부풀고 있던 수증기가 푹 식으면서 거기에 빈 공간이 생기고 들뜸이 생기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구우실 때는 절대 오븐문을 열지 마시고 한 번에 쭉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상 느낀 건데 유산지나 종이 호일 재단할 때 틀보다 한 1에서 1.5cm 높게 하시면은 터짐이 덜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바스크 치즈케이크는 왜 가운데가 푹 꺼지나요?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수분감 있는 재료가 이미 많은 상태예요. 이 수분이 오븐 속에서 열팽창을 하면서 부피가 굉장히 증가하거든요. 그러면서 위로 부푸는 거잖아요. 근데 부풀었던 반죽이 꺼내면서 온도차에 의해 열팽창 하던 게 줄어드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고 제가 이번에 레시피 테스트를 하면서 또 느낀 건데 7분 구운 것과 15분 구운 거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7분 구운 게 높이가 좀 더 도톰하게 나왔어요. 많이 부풀었던 게 많이 꺼지고 적게 부풀면은 그만큼 적게 부풀어서 높이감이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븐에서 바로 꺼내지 않고 그대로 두는 건 왜인가요? 이거는 아까 그 열팽창과 관련이 있는데요. 너무 급격한 온도 차이에 인해서 윗면이 들뜨거나 좀 구멍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천천히 식힐 시간을 두는 거죠. 오븐문을 조금 열어서 10분 정도 그대로 둬서 천천히 가라앉게 기다린 다음에 꺼내가지고 완전히 식혀서 냉장 숙성을 하는 편입니다. 바치케의 들뜸 현상은 왜 생기는 건가요? 보통 오버베이크 한 경우에 들뜸 현상이 많이 생겨요. 210도에서 230도 정도로 굉장히 고온에서 굽는단 말이에요. 오래 굽게 되면 윗면은 이미 익어서 막이 형성돼요. 하지만 반죽 속에 있는 수증기는 자꾸 나가려고 한단 말이죠. 막 아래에 공기가 모여있으니까 반죽은 꺼지는데 남아있는 공기는 그 자리를 메꾸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구운 게 들뜸 현상이 생겼다 하면은 시간을 더 줄여주셔야 돼요. 바스크 치즈케이크는 언제까지 먹을 수 있나요? 가능하면 2-3일 내에 먹는 거를 추천드리고 근데 섭취할 수 있는 거는 일주일까지 먹을 수도 있긴 하더라고요. 관리만 잘하면. 그리고 냉동 보관할 때는 최대 한 달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냉동 보관하실 거라면 처음부터 냉장 숙성하기 전에 커팅을 미리 해두세요.
먹기 전에 냉장고에서 해동해가지고 먹거나 실온에 잠시 꺼내둬도 금방 해동이 되거든요. 냉동했던 거를 냉장했다가 다시 냉동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냉동할 거라면 커팅해서 냉동해서 먹을 만큼만 해동해서 드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Q&A 영상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내가 궁금했던 질문은 안 나온 것 같은데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릴 테니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까지는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를 꾸준히 보고 싶으시면 구독해주시고 아니면은 지나가셔도 됩니다. 또 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